새벽 3시, 동네 쓰레기 집화장에 첫 번째 인형이 나타났다. 구부정한 등, 낡아해진 회색 점퍼,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역력한 면바지. 70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은 손전등도 없이 어둠 속을 더듬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익숙했다. 마치 수천 번 걸었던 길을 걷듯 주저함 없이 쓰레기 봉투들 사이로 들어갔다. 봉투를 하나씩 뜯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득 채웠다.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 쓰레기가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 노인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음식물 쓰레기든 폐지든 플라스틱이든 가리지 않았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또 저 영감이네. 아파트 2층에서 불을 켠 주민이 창밖을 내다보며 혀를 찼다. 노인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쓰레기 줍는 할아버지. 처음엔 불쌍하다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아침마다 어질러진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건 결국 주민들 몫이었으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낮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는 해봤어요. 몇 번 했죠. 근처 고시원에 산다던데. 별다른 문제는 없대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미친 할아버지라 불렀다. 대놓고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뒤에선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노인을 보면 피했고 어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불편해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노인은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할 겨를이 없었다. 그의 세계는 오직 쓰레기 봉투 속에만 존재했다. 하나하나 뜯고, 펼치고, 확인하고, 다시 접는 일. 그것이 그의 하루였고, 인생이었다. 때론 1시간, 때론 2시간, 찾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무릎이 시렸다. 허리도 아팠다. 12번째 봉투를 뜯었을 때 노인의 손이 멈췄다. 플라스틱 조각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손전등 없이도 알 수 있었다. 수십 년 찾아 헤맨 그것, 빛바랜 셀로판지, 구겨진 종이, 희미하게 남은 글씨. 사탕 포장지였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그 포장지를 집어들었다. 새벽 어둠 속에서도 그것은 희미하게 빛났다. 아니, 노인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는 포장지를 품 안 깊숙이 넣었다. 오늘도 하나를 찾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버지, 또 쓰레기통 뒤지셨어요? 같은 고시원에 사는 젊은 남자가 계단에서 노인과 마주쳤다. 새벽 4시.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노인의 옷에선 쓰레기 냄새가 났다. 남자는 코를 찡그렸지만 참았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3층 끝방, 겨우 3평 남짓한 공간. 그곳이 노인의 집이었다. 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풍겼다. 곰팡이와 습기,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 방 안은 온통 상자로 가득했다. 작은 상자부터 큰 상자까지.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자들. 그 안에는 모두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사탕 포장지. 수만 개의 사탕 포장지. 색깔도 제각각, 상태도 제각각. 어떤 건 멀쩡했고, 어떤 건 너덜너덜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모두 똑같이 소중했다. 노인은 오늘 찾은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끼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했다. 상표를 보는 것일까? 색깔을 보는 것일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오늘 찾은 것도 그것이 아니었다. 포장지를 상자에 넣으며 노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안하다. 아빠가 꼭 찾을게.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울다 지친 사람처럼. 노인은 상자를 닫고 좁은 이불 위에 누웠다. 천장에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눈을 감자 50년 전 그 장면이 떠올랐다. 언제 나처럼, 매일 밤처럼 포화가 쏟아지던 그날, 피난길 인파 속에서 놓쳐버린 작은 손, 사탕을 쥐고 있던 그 여린 손, 그리고 귀에 생생한 울음소리, 아빠, 아빠, 부르던 그 목소리. 50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 노인은 잠들지 못했다. 잠들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보였고, 귀를 막으면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50년째 반복되는 악몽. 하지만 노인은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 악몽 속에서라도 딸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었다. 새벽 5시. 노인은 다시 일어났다. 세수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옷을 주워 입었다. 그리고 또다시 문을 열고 나갔다. 다음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하며 노인은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찾을 수 있을 거야. 같은 말을 50년째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걷는다. 매일 새벽, 어둠 속을, 쓰레기 더미를, 외로움을.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노인을 미친 할아버지라 불렀다. 그들은 몰랐다. 그 구부정한 등 뒤에 숨겨진 50년의 그리움을, 그 낡은 옷 속에 담긴 아버지의 절규를, 그 떨리는 손이 찾고 있는 딸의 흔적을, 또 그 할아버지 때문에 전화 드려요. 은빛마을 파출소로 걸려온 5번째 민원 전화였다. 박성민 경장은 한숨을 쉬며 수화기를 들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출동이었다. 같은 사람, 같은 장소, 같은 내용. 네, 말씀하세요. 새벽마다 쓰레기를 어지르고 다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쓰레기가 온 동네에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정신병원에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자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이해는 했다. 매일 아침 어질러진 쓰레기를 치우는 건 주민들의 몫이었으니까.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확인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주소 한 번만 더. 전화를 끊고 박 경장은 동료에게 눈짓했다. 김준혁 경장이 모자를 집어들며 물었다. 또 그 할아버지? 응. 이번엔 3단지 쪽. 대체 뭘 찾는 걸까? 나도 궁금해 죽겠어. 두 경찰관이 순찰차에 올랐다. 오전 8시. 출근길 차들로 거리는 붐볐다. 은빛마을 3단지 쓰레기 집화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노인이 그곳에 있었다. 새벽에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 옆에서 노인은 여전히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박 경장이 다가갔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못 들은 척하는 것인지. 경장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할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제야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70 중반의 얼굴, 주름 가득한 이마,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그 눈빛은 또렷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또렷해서 무언가에 집착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뭡니까?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매일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찾는 게 있어요. 뭘 찾으시는데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쓰레기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박 경장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지난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날에 버리고 함부로 뒤지시면 안 됩니다. 내 돈으로 낸 세금인데 왜 못 뒤집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찾아주면 안 뒤지죠. 경찰이 할 일을 해야 내가 안 하지. 말투는 거칠었지만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절망이 배어 있었다. 박 경장은 처음으로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봤다. 화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무엇을 찾으시는 건데요?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사탕. 네, 사탕 포장지요. 박 경장과 김 경장이 눈을 마주쳤다. 사탕 포장지. 그것을 찾느라 매일 새벽 쓰레기통을 뒤진다고? 두 경찰관은 순간 당황했다. 역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일까. 사탕 포장지를 왜 찾으시는데요? 내 딸이 좋아했어요. 그 사탕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박 경장은 무릎을 꿇고 노인과 눈높이를 맞췄다. 따님이요. 따님이 사탕을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금은요? 따님이 지금 어디 계신데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였다. 70 중반 노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것은 박 경장의 가슴을 찔렀다. 모릅니다. 5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50년요? 전쟁 때 피난 가다가. 박 경장의 표정이 굳었다. 6.25 전쟁. 50년 전. 전쟁 미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노인은 미친 게 아니었다. 단지 딸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50년째. 할아버지. 그럼 그 사탕 포장지가 마지막으로 같이 있을 때 쥐고 있던 거예요. 내가 사준 사탕. 딸이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노인의 말은 거기서 끊겼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박 경장도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위로의 말도 희망의 말도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성함이 장철수입니다. 따님 이름은요? 장미란. 7살이었어요. 그때 박 경장은 수첩을 꺼내 적었다. 장철수, 장미란. 50년 전 실종.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50년 전 실종된 아이를 지금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적지 않을 수 없었다. 노인의 눈빛이, 그 떨리는 목소리가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실종 신고는 하셨어요? 했죠. 전쟁 끝나고 바로. 그리고 10년마다 다시 했어요. 하지만 찾지 못하셨군요. 찾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거칠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자조였다.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 딸을 찾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를 향한 분노. 파출소로 돌아오는 차 안. 두 경찰관은 말이 없었다. 김 경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50년 전 실종 사건을 지금 어떻게.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기록이라도 있는지. 그래야겠지. 근데 5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까? 파출소에 도착해 두 경찰관은 오래된 서류철을 뒤졌다. 전산화되기 전 기록들. 누렇게 바랜 종이들. 먼지를 털어내며 한 장 한 장 확인했다. 하지만 장미란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형, 여기. 김 경장이 뭔가를 발견했다. 1953년도 실종신고 목록. 손으로 쓴 낡은 장부. 거기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수백, 수천 개의 이름. 모두 전쟁 중 실종된 사람들이었다. 그 중 하나.
장미란, 여, 7세, 1953년 7월 12일 실종. 신고자 장철수. 있네. 정말 신고했었어. 그런데 그 뒤로는 장부를 넘겼다. 추가 기록은 없었다. 실종 신고만 접수되고 그 뒤로 아무 조치도 결과도 없었다.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쟁 중 실종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박 경장은 장부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노인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냥 포기하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50년을 견뎌온 사람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을까? 형, 우리 한번 제대로 조사해보면 어때? 뭘? 장철수 할아버지 주변을.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5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잖아. 박 경장은 김 경장을 바라봤다. 젊은 경찰관의 눈에는 열정이 있었다. 아직 세상에 지치지 않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눈빛. 박 경장도 한때는 그랬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감정. 좋아,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두 경찰관은 다시 서류를 펼쳤다. 장철수 할아버지의 주소, 연락처, 과거 기록, 하나씩 확인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50년간 쓰레기통을 뒤진 노인의 진짜 이야기를,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을. 1953년 7월 12일, 대구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피난길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짐을 이고 진 사람들, 아이를 업은 여인들, 노인의 손을 잡은 젊은이들, 모두가 살기 위해, 단 하루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 걷고 있었다. 장철수는 29이었다. 아내를 2년 전 잃었다. 산후병으로. 딸 미란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장철수는 혼자 딸을 키웠다. 대구 시내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딸과 단둘이 살았다. 미란이는 아버지를 꼭 닮았다. 똑 부러지는 성격, 밝은 웃음. 7살이었지만 제 몫을 했다. 가게 청소도 거들고 물건 정리도 도왔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위로했다. 그 작은 손으로, 그 맑은 목소리로. 아빠, 오늘 사탕 먹어도 돼? 미란이가 좋아하는 건 딸기맛 사탕이었다. 분홍색 포장지에 든 작은 사탕. 장철수는 딸이 사탕을 좋아하는 걸 알고 늘 몇 개씩 사다 놓았다. 하루에 1개씩만 먹으라고 했지만 가끔은 2개도 허락했다. 오늘은 특별히 2개. 정말? 와, 아빠 최고. 미란이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그 웃음이 장철수에겐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전쟁의 공포도, 딸의 웃음 앞에서는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을 놔두지 않았다. 7월이 되자 폭격이 심해졌다. 대구도 더는 안전하지 않았다. 장철수는 결심했다. 부산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 미란이를 지켜야 한다. 미란아,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어디로? 부산. 바다 있는 곳으로. 바다? 나 바다 처음인데. 미란이는 신이 났다. 전쟁인 줄도, 피난인 줄도 몰랐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그것이 어디든 즐거운 여행이었다. 장철수는 딸의 순수함이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다.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다. 옷 몇 벌, 담요 하나, 그릇 몇 개, 그리고 미란이의 사탕, 분홍 포장지, 사탕 20개를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미란이는 그 주머니를 소중히 품에 안았다. 아빠,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그래, 하나만. 나중에 또 사줄게. 피난길은 험했다. 수백 명이 함께 걷는 길. 먼지가 날리고 땀이 흘렀다.
미란이는 처음엔 신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쳤다. 작은 다리로 몇 시간을 걷는 게 쉬울 리 없었다. 아빠, 다리 아파. 조금만 더 가자. 저기 쉬는데 보이지? 장철수는 딸을 업었다. 무거웠다. 짐도 들고 딸도 업고 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낙동강 다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공습경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모두가 뛰기 시작했다. 장철수도 미란이를 업은 채 뛰었다. 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았다. 밀리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미란아, 아빠 손 놓지 마. 장철수가 미란이를 내려놓고 손을 꽉 잡았다. 인파 속에서 잃어버리면 안 됐다. 절대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리를 건넜다. 사람들이 계속 밀쳐왔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아빠, 미란이의 외침. 그 순간 누군가 장철수를 세게 밀었다. 휘청.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손에서 힘이 빠졌다. 미란이의 손이 빠져나갔다. 미란아. 장철수가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인파가 그들을 갈라놓았다. 미란이는 뒤로 밀려갔고 장철수는 앞으로 떠밀렸다. 필사적으로 뒤로 가려 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막았다. 미란아, 아빠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마. 장철수의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에 묻혔다. 미란이가 보였다. 저 멀리 인파 속에서 손에 사탕을 쥐고 울고 있는 미란이. 아빠, 아빠. 미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장철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사람들을 밀치고 해치고 다시 그곳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인파는 그를 놔주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장철수를 다리 건너편으로 떠밀었다. 다리를 건넜을 때 장철수는 다시 뛰어갔다. 반대편으로, 미란이가 있는 곳으로. 하지만 군인들이 막았다. 다리를 봉쇄한다고 했다. 폭격 때문에 더는 건널 수 없다고. 비켜. 내 딸이 저기 있어. 비켜. 장철수는 군인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총을 든 군인들 앞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결국 장철수는 무릎을 꿇었다. 다리 위에서 딸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미란아, 아빠가 꼭 찾으러 갈게. 꼭. 그날 이후 장철수는 미란이를 찾아 헤맸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대구로 돌아가 그 다리 주변을 수없이 뒤졌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실종자 명단을 확인하고 고아원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미란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장철수는 무너졌다. 가게를 팔고 일도 그만두고 오직 딸을 찾는 일에만 매달렸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장철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통에서 사탕 포장지를 발견했다. 분홍색 셀로판지. 미란이가 좋아하던 그 사탕의 포장지. 손에 쥐는 순간 장철수의 가슴이 뛰었다. 혹시나. 그 뒤로 장철수는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다. 사탕 포장지를 찾기 위해. 미란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그 사탕을 먹고 있다면 그 포장지를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50년.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장철수는 늙었고 미란이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아니면 장철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생각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손에 쥔 사탕 포장지를 보며 장철수는 매일 같은 말을 되뇌었다.
미란아, 아빠가 꼭 찾을게. 꼭. 박성민 경장과 김준혁 경장은 장철수 할아버지의 고시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민원 때문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 50년을 딸을 찾아 헤맨 아버지를 그냥 둘 수 없었다. 할아버지 계세요? 3층 계단을 올라 끝방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장철수 할아버지였다. 경찰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 또 뭡니까? 오늘은 쓰레기 안 뒤졌는데.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따님 건으로. 장철수의 표정이 변했다. 경계심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찾았습니까? 내 딸 찾았어요? 아직은 아니고요. 하지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53년 실종신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거야 내가 했으니 당연하죠. 더 자세히 조사하려면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저희가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장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방엔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50년간. 하지만 경찰이 도와준다면, 혹시 딸을 찾을 수 있다면, 장철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두 경찰관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멈췄다. 방 안 풍경에 압도당했다. 벽면 가득 쌓인 상자들, 수백 개의 상자, 그 안에 가득한 사탕 포장지들. 이게 전부. 김 경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박 경장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 50년간의 그리움이 눈앞에 쌓여 있었다. 무게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게. 전부 사탕 포장지입니까? 50년 동안 모은 겁니다. 할아버지, 이걸 다. 박 경장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색색깔의 포장지들, 어떤 건 깨끗했고, 어떤 건 찢어졌고, 어떤 건 더러웠다. 하지만 모두 정성스럽게 펼쳐져 보관돼 있었다. 혹시나 해서요. 미란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사탕을 먹을 테고, 그럼 포장지를 버릴 테니까. 그중 하나라도 미란이가 버린 거라면. 장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경찰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게 50년의 무게구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가슴이 먹먹했다. 할아버지, 혹시 따님 사진 있으세요? 있죠. 장철수가 작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다. 단발머리, 밝은 표정,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다. 아마 사탕일 것이다.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피난 가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예요. 박 경장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70년 전 사진. 색이 바래고 구겨진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 미소가 50년 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할아버지, 이 사진 저희가 복사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혹시 어딘가 실마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세요. 뭐든지 하세요. 내 딸만 찾을 수 있다면. 김 경장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봤다. 뭔가 더 없을까? 단서가 될 만한 게. 그때 책상 위에 공책이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 이건 뭡니까? 일기장이요. 미란이한테 쓰는. 따님한테요? 매일 한 줄씩. 오늘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미란이 찾으면 보여주려고. 김 경장이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 1953년 8월 1일, 전쟁이 끝난 직후였다. 미란아, 아빠가 오늘도 너를 찾았어. 대구역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내가 없구나. 내일은 다른 데를 가볼게. 기다려. 두 번째 페이지.
1953년 8월 2일. 미란아, 오늘은 고아원 3곳을 가봤어. 내가 없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아빠가 꼭 찾을 거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년간. 일기장은 총 20권이었다. 모두 책상 서랍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다. 할아버지, 이걸 50년 동안 미란이한테 할 말이 많거든요. 못 본 세월이 너무 길어서 만나면 다 얘기해줘야죠. 박 경장은 일기장을 덮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옆에서 김 경장도 코를 훌쩍였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인생이 담긴 사연이었다. 할아버지, 혹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 어떻게 헤어지셨는지. 장철수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낙동강 다리, 공습경보, 인파, 놓친 손. 50년 전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아니, 기억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있는 순간 딸마저 잃을까봐. 그때 미란이 손에 사탕이 있었어요. 내가 준 사탕. 분홍 포장지에 든 딸기맛 사탕. 그걸 꼭 쥐고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 사탕이 지금도 생산되나요? 아뇨. 진작에 단종됐죠. 하지만 비슷한 포장지는 있어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혹시나 미란이가 비슷한 사탕을 먹고 있을까봐. 두 경찰관은 고개를 숙였다. 희망이라 부르기엔 너무 가느다란. 하지만 그것만이 노인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철수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70 중반 노인이 젊은 경찰관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박 경장은 얼른 노인을 부축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시원을 나오며 김 경장이 물었다. 형,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50년 전 일을 모르겠어. 하지만 뭐라도 해야지. 그냥 포기하라고 할 순 없잖아. 실종자 명단을 다시 뒤져볼까? 그래야겠지. 그리고 당시 피난민 수용소 기록도 혹시 어딘가 따님이 보호됐을 수도 있으니까. 두 경찰관은 파출소로 돌아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문서들, 마이크로필름, 전산화되지 않은 기록들.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은 지루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장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새벽마다 쓰레기통을 뒤졌다. 민원은 계속 들어왔다. 하지만 박 경장은 더 이상 단속하지 않았다. 대신 주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50년간 딸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했다. 그리고 더 이상 미친 할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그 할아버지, 불쌍하네요. 우리도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래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동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장철수 할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경계와 불편에서 연민과 응원으로.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빛마을 주민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박성민 경장이 쓴 글이었다. 장철수 할아버지의 사연을 정리한 글. 50년 전 전쟁, 잃어버린 딸. 매일 새벽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유.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처음엔 조회수가 적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몰랐어요. 매일 쓰레기 어지른다고 화냈는데. 미안하네요.
할아버지 찾으시도록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은 점점 늘어났다. 100개, 200개. 동네 맘카페에도 글이 퍼졌다. SNS에도 공유됐다.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다. 2, 3일 뒤 동네 슈퍼 주인이 파출소를 찾았다. 50대 여성.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했다. 경찰관님, 저 장철수 할아버지 잘 알아요. 네, 할아버지를 아세요? 제 가게 단골이세요. 가끔 사탕 사러 오시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늘 똑같은 사탕만 사세요. 딸기맛 사탕. 박 경장의 귀가 쫑긋했다. 딸기맛 사탕이요? 네, 요즘은 잘 안 팔리는 건데 할아버지가 사시니까 제가 따로 주문해서 갖다 놓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봉지씩 사가세요. 그 사탕을 뭐 하시는지 모르죠. 근데 한 번은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딸이 좋아했던 사탕이라고. 그래서 계속 사신다고. 박 경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철수 할아버지는 딸이 좋아했던 사탕을 지금도 사고 있었다. 혹시 언젠가 딸을 만나면 줄 수 있도록. 아니면 단지 추억을 붙들기 위해. 슈퍼 주인이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착하세요. 한 번은 제 가게에 노숙자가 와서 물건 훔쳐가려 한 적 있거든요. 제가 잡으려는데 할아버지가 말리시더라고요. 배고파서 그런 거라고. 자기가 값을 내줄 테니 그냥 보내주래요. 할아버지가요?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빵이랑 우유까지 사주셨어요. 당신도 형편이 어려우실 텐데. 박 경장은 메모를 했다. 장철수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였다.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과 달리 할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며칠 뒤, 이번엔 동네 약국 약사가 찾아왔다. 30대 남성, 젊은 약사였다. 할아버지 약 타러 가끔 오세요. 관절염 약이랑 소화제. 그런데 매번 제일 싼 약으로 달라고 하세요. 돈이 없으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좀 더 좋은 약을 권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아껴야 한대요. 왜요? 딸 찾는데 쓰셔야 한대요. 전단지 만들고 광고 내고 그런데 돈이 든대요. 박 경장은 가슴이 먹먹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오직 딸을 찾는 일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다. 세탁소 주인은 할아버지가 옷을 거의 빨지 않는다고 했다. 돈을 아끼려고. 식당 주인은 할아버지가 가장 싼 메뉴만 시킨다고 했다. 때로는 밥을 굶기도 한다고. 한 번은 제가 반찬 좀 더 드릴까 했는데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대요. 모든 증언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장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오직 딸을 찾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50년간 주민들의 반응도 변했다. 처음엔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응원했다. 아침에 쓰레기가 어질러져 있어도 화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치워주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면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 오늘도 힘내세요. 꼭 따님 찾으실 거예요. 장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당황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친절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동네 부녀회에서는 할아버지를 돕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미란이 찾기 프로젝트. 회장은 슈퍼 주인 강순희 씨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할아버지 사진 복사해서 동네에 붙이는 건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SNS에도 올리고 혹시 아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부녀회 사람들은 장미란의 사진을 복사해 전단지를 만들었다. 이 아이를 찾습니다. 1953년 실종. 현재 70대 후반 여성. 정보 제공 시 사례. 연락처는 파출소 전화번호였다.
전단지는 동네 곳곳에 붙었다. 슈퍼, 약국, 세탁소, 식당, 버스 정류장.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마다 SNS에도 공유됐다. 맘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반응은 뜨거웠다. 공감과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공유 횟수도 수천을 넘었다. 뉴스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지역 언론사 기자가 파출소로 전화를 걸었다. 취재 좀 해도 될까요?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박 경장은 장철수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기자들이 취재하고 싶대요. 괜찮으세요? 장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숨어 살았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좋습니다. 그러세요. 기자가 왔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장철수 할아버지는 카메라 앞에 섰다. 떨렸다.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제 딸 미란이를 찾습니다. 7살 때 헤어졌습니다. 지금은 57살입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아빠가 여기 있다고 전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카메라 앞에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다. 지역 뉴스, 그리고 전국 뉴스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대부분 응원과 격려였다. 하지만 일부는 회의적이었다. 50년이나 지났는데 살아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지 않나요? 차라리 포기하시는 게. 하지만 그런 댓글은 금방 묻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보 제공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 이모가 전쟁 미아였대요. 혹시 그분이 저희 동네에 비슷한 나이 할머니 계신데 입양됐던 사람 중에 혹시 전화는 쉴 새 없이 걸려왔다. 박 경장과 김 경장은 하나하나 확인했다. 대부분은 오보였다. 나이가 맞지 않거나 지역이 다르거나 상황이 다르거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확인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달이 지났다. 정보는 계속 들어왔지만 확실한 건 없었다. 장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새벽마다 쓰레기통을 뒤졌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요. 같이 찾아봐요.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도왔다. 쓰레기를 뒤지고 사탕 포장지를 찾고 정리했다. 할아버지는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할아버지, 우리도 돕고 싶어요. 따님 꼭 찾으셔야죠. 동네는 변했다. 미친 할아버지가 아니라 미란이 아버지로 불렸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딸을 찾았다. 작은 동네의 작은 기적. 하지만 그 기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파출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다. 저기, 뉴스에서 본 그 할아버지, 장철수 씨 맞나요? 박성민 경장이 재빨리 펜을 들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정보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거기 있었어요. 낙동강 다리에서 박 경장의 심장이 뛰었다. 목격자, 50년 전의 목격자라니.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대구에 있어요. 수성구. 주소 알려주시면 오늘 당장 가겠습니다. 여성은 주소를 알려줬다. 박 경장은 김 경장과 함께 즉시 출발했다. 대구까지 2시간.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긴장했다. 형, 진짜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20층 높이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3층에 목격자가 살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백발의 머리,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차가 준비돼 있었다. 여성은 최명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도 그날 거기 있었어요. 피난길에. 저는 16이었죠. 1953년 7월 12일이요. 네. 낙동강 다리에서 공습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최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전 기억이 생생한 듯했다. 그때 저 앞에 남자분이 계셨어요.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손을 꼭 잡고 계셨는데 갑자기 인파가 밀쳐서 아이와 헤어지셨군요. 네. 남자분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딸 이름을 부르면서 미란이, 미란이. 그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요. 박 경장과 김 경장이 눈을 마주쳤다. 맞다. 장철수 할아버지와 미란이가 맞다. 그 아이를 보셨어요? 봤죠. 사람들에게 떠밀려 뒤로 가고 있었어요. 울면서 손에 뭔가 쥐고 사탕이었나요? 그런 것 같았어요. 작은 손에 꼭 쥐고. 그런데 최명숙이 말을 멈췄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기억인 듯했다. 그런데요? 군인들이 다리를 막았어요. 더 이상 못 건너가게. 그 남자분은 반대편으로 밀려갔고 아이는 이쪽에 남았어요.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최명숙이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데리고 갔어요. 네, 그 아이를, 미란이를. 박 경장과 김 경장이 동시에 일어섰다. 뭐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다리 위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건너갔어요. 폭격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그 뒤로는요? 최명숙이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부산까지 같이 갔어요. 제 가족들과 함께. 그 아이가 계속 울어서 아빠를 찾는다고. 저는 전쟁 끝나면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진짜로. 하지만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름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 아이만 덜렁 있으니까. 최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키웠어요. 미란이를 제 여동생처럼. 박 경장은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그럼 미란이는 살아있다는 건가? 지금도? 미란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명숙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 가득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제 동생이에요. 아니, 의붓동생. 우리 가족이 정식으로 입양했어요. 이름도 바꿨고요. 이름이 뭡니까? 지금 어디 사세요? 서울이에요. 강남에. 이름은 최은주입니다. 박 경장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다. 최은주. 장미란이 최은주가 됐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산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50년 동안 찾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찾고 계신 줄. 최명숙이 울먹였다. 은주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어요. 전쟁 때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주가 너무 어렸어요. 기억도 잘 못했고. 그냥
새 가족과 새 삶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김 경장이 주먹을 쥐었다.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 화낼 때가 아니었다. 최은주 씨는 이 사실을 아나요? 아뇨. 모를 거예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 연락처 주실 수 있나요? 최명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수첩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종이에 적었다. 떨리는 손으로. 근데 은주한테 어떻게 말하죠? 갑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50년 동안 찾았다고. 그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야죠. 박 경장이 전화번호를 받아 들고 일어섰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최은주를 찾아야 했다. 장철수 할아버지에게 알려야 했다. 아, 한 가지만 더. 최명숙이 불렀다. 네, 은주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박 경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김 경장이 말했다. 형, 믿어져? 안 믿겨. 근데 사실인 것 같아. 장철수 할아버지한테 바로 알려야 하지 않아? 아니, 아직 아니야. 왜? 확인을 먼저 해야지. 최은주 씨가 정말 장미란인지. 만약 아니면 어떡해. 할아버지한테 거짓 희망을 주는 거잖아. 그럼 최은주 씨를 먼저 만나보자는 거야. 그래야 할 것 같아. 두 경찰관은 서울로 향했다. 심장이 뛰었다. 정말로 찾은 걸까? 50년 만에. 아니면 또 다른 오보일까?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강남의 한 아파트. 고급 아파트였다. 70대 여성이 혼자 살기엔 큰 집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 70대 초반으로 보였다. 백발을 단정히 묶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 표정은 온화했다. 경찰입니다. 최은주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박 경장이 신분증을 보였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최은주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문을 열어줬다. 거실로 안내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 벽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남편, 자식들, 손주들. 무슨 일이세요? 박 경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혹시 본명이 장미란이신가요? 최은주의 표정이 굳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그걸. 박 경장은 알았다. 맞다. 이 사람이 장미란이다. 50년을 찾던 그 아이. 최은주 씨. 아니, 장미란 씨. 당신 아버지가 찾고 계십니다. 50년째. 최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최은주는 한참을 울었다.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박성민 경장과 김준혁 경장은 말없이 기다렸다. 5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한참 만에 최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네,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명숙 언니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기쁨.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뒤섞였다. 기억하세요? 아버지를요? 조금, 아주 조금만. 저는 7살이었으니까. 단편적인 장면들만 떠올라요. 큰 손, 따뜻한 품. 그리고 최은주가 말을 멈췄다.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감았다.
사탕, 딸기맛 사탕. 그걸 자주 사주셨어요. 분홍색 포장지에 든.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탕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최은주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박 경장이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매일 새벽 쓰레기통을 뒤지는 할아버지, 방 가득한 사탕 포장지들, 50년간 쓴 일기장,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응원, 방송, 최명숙의 제보. 최은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울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세요? 박 경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다. 하지만 어떻게 만나죠? 뭐라고 말하죠? 50년 만에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는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도 준비가 필요하실 테니까.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네, 70 중반이시지만 정정하십니다. 다만 혼자 고시원에 사시고 형편이 좋지는 않으세요. 최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명숙 언니 말을 믿지 말고 찾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7살 아이였잖아요. 김 경장이 위로했다. 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명숙 언니네 가족이 잘해줬고, 대학도 나왔고,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들도 낳고, 그런데 아버지는 50년을 혼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자신이 행복한 만큼 아버지는 불행했다는 것을.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아세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셨거든요. 따님에게. 그 안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움만. 최은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어깨가 떨렸다. 일주일 뒤 만남이 성사됐다. 장소는 은빛마을 파출소 상담실.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 박 경장이 장철수 할아버지를 모셔왔다. 할아버지, 오늘 중요한 분을 만나실 겁니다. 누굽니까? 오시면 아실 겁니다. 장철수는 의아했지만 따라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낡은 옷차림,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상담실 문을 열었다. 안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7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 떨리는 손. 장철수는 그 여성을 봤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50년이 지났으니까. 7살 아이가 57살 여성이 됐으니까. 하지만 여성이 고개를 들어 장철수를 봤을 때 무언가가 스쳤다. 눈, 그 눈빛. 장철수는 그 눈을 알았다. 50년 전 울며 자신을 부르던, 사탕을 쥐고 있던 그 작은 아이의 눈. 미란이? 목소리가 떨렸다. 장철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김 경장이 얼른 부축했다. 아버지. 최은주가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장철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꿈인가, 환상인가. 50년간 꿔온 꿈이 현실이 될 리 없었다. 미란이, 정말 내가 미란이냐? 네. 아빠, 저예요. 미란이에요. 최은주가 장철수 앞에 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장철수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50년간 딸을 찾아 헤맨 손.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50년 만에 흐르는 눈물.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이, 그리움이 터져 나왔다. 미란아, 내 딸,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두 사람은 껴안았다. 50년 만에 포옹. 아버지와 딸.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파출소 상담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박 경장과 김 경장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 모두 눈가가 붉었다. 말없이 서로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냈다. 정말로 해냈다. 상담실 안에선 두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됐다. 아빠가 매일 널 찾았어. 하루도 빠짐없이. 알아요. 경찰관님께 들었어요. 사탕 포장지. 혹시나 내가 먹고 버린 거라도 있을까봐. 최은주가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장철수가 그것을 봤다. 낡은 나무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 분홍색 포장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거 마지막으로 아빠가 주신 사탕이에요. 헤어지던 날 제가 계속 갖고 있었어요. 장철수가 포장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50년 전 그날 미란이가 쥐고 있던 바로 그것. 넌 이걸 버리지 않았구나. 버릴 수 없었어요. 유일하게 아빠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장철수가 포장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다시 울었다. 최은주도 함께 울었다. 50년의 세월이, 그동안의 아픔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다. 한참 후 장철수가 말했다. 미란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50년을 혼자 살게 해서 저는 괜찮았어요. 좋은 분들을 만났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최은주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함께 살아요. 아빠, 제 집에서. 장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넌 내 가족이 있잖니. 아빠도 제 가족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지만 아빠, 제발 5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해요. 장철수는 딸의 눈을 봤다. 간절한 눈빛. 7살 때 그 눈빛과 똑같았다. 장철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이번엔 더 오래, 더 꽉. 50년을 보상하듯. 장철수 할아버지는 고시원을 떠났다. 50년간 살았던 그 좁은 방을.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일기장 20권, 그리고 수십 개의 상자. 사탕 포장지로 가득한 상자들. 아빠, 이건 다 가져가실 거예요? 최은주가 상자들을 보며 물었다. 장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내 인생이야. 버릴 수 없어. 그럼 우리 집 창고에 보관해요. 소중하게.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 배웅했다. 슈퍼 주인 강순희 씨, 약국 약사, 식당 주인, 그리고 박성민 경장과 김준혁 경장.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딸을 찾았어요. 박 경장이 손을 내밀었다. 장철수가 그 손을 꼭 잡았다. 50년간의 무게가 전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도. 할아버지, 가끔 놀러 오세요. 우리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히. 트럭이 출발했다. 동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다. 장철수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은빛마을을 떠나며 50년의 삶을 뒤로하며 새로운 인생을 향해 갔다. 서울 강남의 최은주 집, 30평짜리 아파트. 장철수에게는 궁전처럼 넓었다. 최은주는 아버지를 위해 방 하나를 준비했다. 깨끗한 침대, 옷장, 책상, 그리고 창가의 작은 의자. 아빠, 여기가 아빠 방이에요. 장철수는 방을 둘러봤다. 고시원 방의 몇 배는 되는 크기.
하지만 낯설었다. 50년간 좁은 곳에서만 살았으니까 너무 넓은데 익숙해지실 거예요. 천천히 최은주의 가족들이 장철수를 환영했다. 사위, 아들, 며느리, 손주들. 처음엔 어색했다. 서로 말도 제대로 섞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외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손녀가 과일을 깎아왔다. 중학생 여자아이. 밝은 미소가 미란이를 닮았다. 장철수는 과일을 받아먹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구나. 외할아버지, 사탕 좋아하세요? 응. 왜? 엄마가 그러는데 외할아버지가 사탕을 좋아하신대요. 장철수는 웃었다. 최은주가 얘기해줬구나. 사탕 이야기를. 옛날엔 좋아했지. 지금은 글쎄다. 제가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그래, 고맙다. 손녀가 뛰어나갔다. 장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5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 낯설지만 따뜻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장철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밥, 국, 반찬 여러 가지. 고시원에서 먹던 라면과는 차원이 달랐다. 아빠, 더 드세요. 최은주가 반찬을 계속 집어줬다. 장철수는 사양했지만 딸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다. 많이 먹었어. 이제 됐다. 아빠, 너무 마르셨어요. 많이 드셔야 해요. 식사 후 최은주와 장철수는 거실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5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삶을, 그동안의 시간을. 아빠는 어떻게 살았어요? 50년 동안. 그냥 너를 찾으며 살았지. 다른 건 생각 안 했어. 일은요? 여러 가지 했지. 공사장, 청소, 경비. 돈 되는 건 다 했어. 그러다 나이 들어서는 일자리도 없고. 최은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편하게 살 때 아빠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난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다행이야. 그래도 미란아. 장철수가 딸의 손을 잡았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앞을 봐야지. 우리 남은 시간을. 최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옳았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면 됐다. 아빠,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고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며칠 후 최은주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다. 종합검진을 받게 했다. 50년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몸. 여기저기 문제가 있었다. 관절염, 위염, 당뇨, 초기 증상. 아빠,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괜찮아. 이 나이에 뭐. 안 돼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최은주는 아버지의 약을 챙겼다. 식사도 신경 썼다. 건강한 음식, 규칙적인 시간. 장철수는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한 달이 지났다. 장철수의 얼굴에 살이 올랐다. 표정도 밝아졌다. 웃음도 늘었다. 50년 만에 찾은 평화였다. 아빠,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최은주와 장철수는 아파트 근처 공원을 걸었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장철수는 오랜만에 꽃을 제대로 봤다. 50년간 쓰레기통만 보다가 이제야 하늘을 봤다. 예쁘지, 아빠? 그래, 예쁘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장철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 7살 미란이의 사진. 이 사진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응. 항상 갖고 다녔지. 최은주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50년 전 자신의 모습. 웃고 있는 아이. 그때는 몰랐다. 이 사진 한 장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빠, 새로 사진 찍어요. 우리 둘이. 그래. 네. 5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 최은주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셀카 모드로 전환했다. 장철수와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찰칵. 사진이 찍혔다. 화면 속 두 사람. 아버지와 딸.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족. 예쁘게 나왔네요, 아빠. 그래? 나는 늙어서.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표정이에요. 장철수는 사진을 봤다. 자신의 얼굴을.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행복한 미소. 50년 만에 찾은 미소. 그날 밤 장철수는 일기를 썼다. 21번째 일기장. 새로 산 일기장. 깨끗한 첫 페이지에 새로운 이야기를 적었다. 미란아, 아빠가 너를 찾았어. 50년 걸렸지만 드디어 찾았어. 이제 우리 함께 살 거야. 남은 시간 행복하게. 펜을 내려놓으며 장철수는 창밖을 봤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50년간 보지 못했던 별.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별. 이제는 볼 수 있었다. 딸을 찾았으니까. 인생을 되찾았으니까. 장철수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50년 만에 편안한 잠. 악몽 없는 잠.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을 꾸며 장철수가 최은주의 집에서 산 지 석 달이 지났다. 계절은 여름으로 바뀌었다. 장철수의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됐다.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 하지만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다. 50년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때때로 장철수는 악몽을 꿨다. 낙동강 다리, 인파, 놓친 손.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새벽, 최은주가 아버지 방 앞을 지나다 신음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철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미란아, 미란아, 손 놓지 마. 아빠, 깨세요. 아빠. 최은주가 아버지를 흔들었다. 장철수가 눈을 떴다. 혼란스러운 눈빛. 한참을 헤매다가 딸을 알아봤다. 미란이, 내가 여기 있구나. 네, 아빠.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장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최은주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힘드시면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상담? 네, 심리 상담, 트라우마 치료. 장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꿈일 뿐이야. 아빠, 50년 동안 혼자 견디셨잖아요. 이제는 도움을 받아도 돼요. 최은주의 말에 장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장철수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최은주가 동행했다. 상담사는 50대 여성, 온화한 인상이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가볍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상담이 시작됐다. 장철수는 처음엔 말을 아꼈다. 5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이 가장 힘드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한참의 침묵. 장철수는 창밖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혼자였던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셨군요. 딸을 찾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경찰도, 정부도,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50년 동안 목소리가 떨렸다. 상담사는 조용히 기다렸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쓰레기통 뒤지는 미친 영감쟁이. 그렇게 불렀어요. 힘드셨겠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딸을 찾아야 했으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장철수는 50년간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다. 상담사는 경청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다. 그것만으로도 장철수는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됐다. 장철수는 점차 마음을 열었다. 50년간 쌓인 감정들을 토해냈다. 분노, 슬픔, 절망, 그리고 죄책감. 제가 딸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실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장철수 씨, 당신은 50년 동안 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아세요? 상담사의 말에 장철수는 울었다. 50년 만에 들어보는 말,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말. 상담과 함께 최은주도 아버지를 위해 노력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취미 생활을 찾아줬다. 바둑을 가르쳐줬고 영화도 함께 봤다. 손주들과도 자주 어울리게 했다. 외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녀가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다. 장철수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재미를 느꼈다. 아이들의 세계는 신선했다. 50년간 잊고 살았던 일상의 즐거움. 그래서 어떻게 됐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철수는 미소 지었다. 이런 시간이 있었다. 미란이가 어렸을 때도 아빠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때가 어느 날 최은주가 제안했다. 아빠, 같이 대구 가볼까요? 대구? 네, 옛날 살던 곳, 그리고 낙동강 다리. 장철수는 망설였다. 50년 동안 피해왔던 곳, 악몽의 시작점. 하지만 동시에 딸과의 마지막 기억이 있는 곳. 가자. 같이. 다음 주말 두 사람은 대구로 향했다. KTX를 타고 2시간. 장철수는 창밖 풍경을 봤다. 많이 변했다. 5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대구역에 내렸다. 장철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낯설었다. 기억 속 그곳이 아니었다. 당연했다.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으니까. 아빠, 어디로 갈까요? 낙동강 다리. 가보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낙동강 철교라고 말했다. 30분쯤 달렸을까. 다리가 보였다. 50년 전 그 다리. 아니, 같은 위치의 다리. 새로 지어졌지만 장철수는 차에서 내려 다리를 봤다. 심장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인파, 사이렌, 놓친 손. 아빠, 괜찮으세요? 최은주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장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다리를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 중간쯤 왔을 때 장철수가 멈췄다. 바로 이 근처였다. 미란이와 헤어진 곳. 50년 전 그날. 미란아. 장철수가 중얼거렸다. 최은주는 아버지 옆에 섰다.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 내가 여기 있지. 장철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 전 놓쳤던 그 손을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아빠,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장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50년간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미란아. 50년 동안. 아빠,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저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잖아요. 두 사람은 다리 위에서 한참을 섰다. 강물이 흘렀다. 시간도 흘렀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랑, 딸의 그리움. 다리를 내려와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장철수가 좋아하던 음식, 돼지국밥. 50년 만에 먹어보는 고향 음식이었다. 맛있어요, 아빠. 응, 옛날 생각나는구나. 옛날에 자주 드셨어요? 너하고 같이 일요일마다. 최은주는 기억하지 못했다.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다. 장철수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50년간의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 그날 밤 장철수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 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 행복한 꿈. 장철수가 최은주 집에서 산 지 1년이 지났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봄. 장철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체중도 늘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웃음이 많아졌다. 50년 만에 찾은 평화였다. 어느 날 최은주가 창고를 정리하다 아버지를 불렀다.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창고 한쪽에 쌓여있던 상자들, 사탕 포장지로 가득한 상자들, 1년 전 고시원에서 가져온 것들. 아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장철수는 상자를 봤다. 50년간 모은 것들, 자신의 인생이 담긴 것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다. 딸을 찾았으니까 버리자. 네, 이젠 필요 없어. 미란이를 찾았으니까. 최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50년 동안 모으신 건데. 괜찮아. 이젠 추억으로만 간직하면 돼. 하지만 장철수는 상자 하나만 남겼다. 가장 소중한 포장지들이 들어있는 상자. 미란이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사탕과 같은 종류의 포장지들. 이것만 남기자. 나머지는 버려도 돼. 최은주는 아버지와 함께 상자들을 정리했다. 하나하나 열어보며 추억을 되새기며 수만 개의 사탕 포장지. 각각이 하루하루의 기록이었다. 아빠, 이 포장지들을 모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너를 생각했지. 어딘가 이 사탕을 먹고 있을 내 모습을.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게 나를 지탱해줬어. 너를 찾는다는 목표가. 최은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의 50년이 이 상자들 속에 담겨 있었다. 아빠, 괜찮아. 이젠 다 지난 일이야. 상자들을 정리하고 버릴 것들은 재활용 센터로 보냈다. 남긴 상자 하나는 거실 선반에 놓았다. 가족의 역사로, 추억으로. 며칠 후 손녀가 그 상자를 발견했다. 외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사탕 포장지란다. 왜 모으셨어요? 장철수는 손녀를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줬다. 50년 전, 전쟁, 잃어버린 딸, 그리고 사탕 포장지의 의미. 손녀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럼 할머니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 내 엄마를. 와, 대박. 손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 안의 의미를 이해한 듯. 외할아버지, 저도 이 사탕 먹어봐도 돼요? 장철수가 웃었다. 그래, 사줄게. 다음 날, 장철수는 손녀와 함께 슈퍼에 갔다. 50년 전 미란이가 좋아하던 그 사탕을 찾았다. 지금은 복각판으로 나온다고 했다. 추억의 사탕 시리즈로.
이거예요. 외할아버지? 그래, 이거. 장철수는 사탕 한 봉지를 샀다. 집에 돌아와 손녀에게 하나를 줬다. 맛있어요? 손녀가 사탕을 입에 넣고 눈을 반짝였다. 달아요. 진짜 맛있어요. 장철수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50년 전 미란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사탕을 좋아하던 그 밝은 얼굴. 외할아버지도 드세요. 손녀가 사탕 하나를 건넸다. 장철수는 사탕을 받아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 50년 만에 맛보는 그 맛. 눈을 감자 기억이 떠올랐다. 7살 미란이 가게 앞에서 사탕을 먹으며 웃던 모습. 그 행복했던 시간들. 맛있어요. 외할아버지? 응, 정말 맛있구나.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였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 장철수는 식탁 끝에 앉아 가족들을 봤다. 최은주, 사위, 아들, 며느리, 손주들 모두 자신의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받아들여줬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좋던데 내일 나들이 가실래요? 사위가 물었다. 장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어디로 가는데? 남이섬 어때요? 손주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 가자. 다음 날, 온 가족이 남이섬으로 갔다. 봄날의 남이섬은 아름다웠다. 메타세콰이아 길을 걸으며 장철수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외할아버지, 저기 다람쥐 있어요. 그래? 어디? 손주가 가리키는 곳을 봤다. 나무 위 다람쥐. 장철수는 손주를 들어 올렸다. 더 잘 보라고. 와, 잘 보여요. 최은주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아버지와 손주, 세대를 이은 사랑. 섬을 돌아보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맛있는 음식, 즐거운 대화,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 하지만 장철수에겐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다. 아빠, 행복하세요? 최은주가 물었다. 장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아빠를 찾아서 두 사람은 마주 보며 미소 지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줬다. 남이섬에서 돌아온 날 밤, 장철수는 일기를 썼다. 마지막 일기였다. 미란아, 아빠가 너를 찾은 지 1년이 지났어. 이제 더 이상 일기를 쓰지 않을 거야. 매일 함께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더구나. 50년 동안 너를 찾으며 살았어.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이제 아빠는 행복해. 너와 함께, 내 가족과 함께. 더 바랄 게 없어. 아빠가 사랑한다. 미란아. 5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장철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선반에 있는 상자를 봤다. 사탕 포장지들. 50년의 기록. 이제는 추억이 된 것들. 고맙다. 장철수가 상자에게 말했다. 50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준 것들에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장철수는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봄 냄새, 꽃 냄새, 생명의 냄새. 50년 만에 맡아보는 봄이었다. 딸과 함께 맞는 봄. 가족과 함께하는 봄. 장철수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인생이.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장철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50년을 잃었지만 남은 시간을 되찾았으니까. 사탕 포장지는 더 이상 잃어버린 딸의 상징이 아니었다. 찾아낸 딸의 증거였다.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 장철수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족의 기억 속에
이야기 속에 영원히 동네 미친 할아버지는 없다. 오직 딸을 사랑한 아버지만 있을 뿐이다. 50년을 견딘 사랑. 그것이 진짜 이야기였다.